오늘은 고구려의 제27대 국왕이자 역사의 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인물인 영유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먼저 영유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왕은 25대 국왕인 평원왕의 차남이자 26대 국왕인 영양왕의 이복동생으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장군이었죠. 그의 뛰어난 능력은 중국의 역사서인 수서에도 기록될 정도였는데요. 특히 을지문덕과 함께 고구려 장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단 2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나라의 수군장수 네오아가 이끄는 4만 명의 정예병력을 단 500명의 결사대로 격파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죠. 이 전투에서 영유왕은 평양성으로 쳐들어온 수나라 수군을 교묘하게 유인했습니다. 먼저 영양왕과 함께 평양성 외곽에서 일부러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이에 속은 네오아의 군대는 성 안으로 들어왔죠. 이후 적군이 성 안에서 약탈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를 노려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투로 수나라 수군 10만 명 중 정예부대 4만 명이 거의 전멸했고, 살아 돌아간 병사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죠. 당시 수나라의 전략은 수군이 30만 대군을 먹일 보급 물자를 실어오면 그 후에 모든 병사들을 동원해 평양성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유왕이 수군을 괴멸시킴으로써 수나라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이로 인해 을지문덕이 이끄는 살수대첩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영유왕이 수나라 수군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고구려는 수도에서 수십만 대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될 수도 있었겠죠.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큰 공을 세운 것이 영유왕이 왕위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 영양왕에게 후계자가 없었다는 점도 있지만 전쟁 영웅으로서의 명성이 그의 즉위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영유왕의 즉위와 거의 동시에 중국 대륙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새롭게 등장한 것인데요. 이때부터 영유왕은 이전 전쟁 때 보여줬던 용맹함과는 다르게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수나라와의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통일된 중원왕조의 막강한 국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더구나 이전의 전쟁이 고구려 영토 깊숙한 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비록 승리를 했다고는 해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619년부터 꾸준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죠. 실제로 백제와 신라가 당나라에 처음 사신을 보낸 것이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난 뒤라는 점을 보면 고구려가 얼마나 중국의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22년에는 수나라 전쟁포로 1만여 명을 송환했고 624년에는 당나라로부터 상주국 요동군공 고구려왕이라는 책봉을 받았죠. 당시 당나라도 고구려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내에서는 반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돌궐이 계속해서 위협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626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당나라의 태종이 즉위하면서부터였죠. 태종은 형제들을 살해하고 아버지를 협박해 왕위를 차지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이전 황제들과 달리 고구려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31년에는 고구려가 세운 전승기념물인 경관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더 큰 문제는 당나라가 보낸 사절의 품계였습니다. 당나라는 고작 종호품 아래의 관리들을 보냈는데 이는 오늘날로 치면 시청 과장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고구려에는 이들에게 임금이 직접 나서서 하루에 3번씩이나 의전을 해줄 것을 요구했죠. 특히 641년에 온 사신 진대덕은 고구려 각지를 돌아다니며 군사시설을 정탐하는 것도 모자라 귀국 후에는 당태종에게 고구려 침공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유왕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40년에는 자신의 아들인 태자 환권을 당나라에 보내며 최대한 전쟁을 막으려 했죠. 물론 영유왕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당나라의 자세를 낮추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631년 경관이 파괴된 후에는 즉시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했고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도 9년간 중단했죠. 하지만 이미 고구려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죠. 당시 연개소문의 가문은 4대에 걸쳐 망리지라는 최고위직을 역임한 명문가였고 동부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를 상대로 온건하게만 나가는 영유왕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고 어차피 당나라는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라며 전쟁 준비를 주장했죠. 하지만 영유왕은 이러한 연개소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개소문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귀족 연립정권의 성격이 강했는데 연개소문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영유왕은 이를 견제하려 했죠. 결국 영유왕은 다른 귀족들과 함께 연개소문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당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부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때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 것이죠. 게다가 연개소문은 이미 영유왕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642년 10월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을 쌓는 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기회로 삼았죠. 그는 마치 부임지로 출발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열병식을 열었고 그 자리에 고구려의 주요 대신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열병식이 시작되자 연개소문은 미리 준비한 자신의 병력들을 동원해서 참석한 100여 명의 대신들을 한 번에 모두 제거해버렸죠. 이후 곧바로 왕궁으로 달려가 도망가려던 영유왕을 체포해버렸습니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연개소문이 영유왕의 시신을 무려 5토막이나 내서 구덩이에 버렸다고 하지만 이는 당나라가 연개소문을 비방하기 위해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우리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은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다는 점에서 이런 기록들은 신중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정변 이후 연개소문은 영유왕의 조카인 보장왕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이는 아마도 영유왕의 동생인 대양왕 계열과 손을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이전부터 영유왕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영유왕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는 뛰어난 군주였지만 당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지나친 온건책으로 일관하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선택을 내렸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무능하고 유약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당나라와 전쟁을 벌인다면 만약 승리한다 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난 전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고 고구려의 국력을 보존하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후 연개소문을 제거하려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